네,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어떻게 잘들 버티셨어요? 정말 덥죠. 밤에 저는 이제 에어컨 바람 싫어해가지고 웬만하면 안 키는데 몇 번을 깨가지고 중간에 숙면을 요새 안 한 지가 며칠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열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앰프 이렇게 오디오 살 때는 음질을 되게 따지잖아요. 그죠? 음의 질. 그리고 TV 사면은 가능하면 화질이 좋은 거를 사고,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육질이 좋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정작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은 삶의 질에 되게 비중을 많이 두시는 분들 같아요. 이 더운 여름에 여기까지 오시려면 되게 힘드실 텐데, 이렇게 계속 자주 연속 나오시는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그 4개 중에 오늘이 마지막 강의죠. 주제는 매체입니다. 근데 사실 매체는 기호학의 일부죠. 기호학에서 뗄래 뗄 수 없는. 근데 우리가 미디어 하면은 뭔가 다른 것 같고, 매체 하면은 미디어하고 매체하고 별 큰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그런 거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디자인도 건축 설계, 무슨 그 기계 설계, 그럴 때 그 설계 의미하고, 우리가 보통 디자이너, 그럴 때 그 디자이너는 다른 의미처럼 느껴져요. 그게 이제 그 언어 습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기호학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거를 밝혀낸 사람이 퍼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퍼스. 그러니까 같은 단어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누가 말하느냐, 언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냥 디자인하고 설계는 그냥 설계는 우리말이고 디자인은 영어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디자인학과,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디자인이라는 말을 그냥 단독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앞에 무엇을 디자인할 건지를 말을 해야지 그 디자인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광고, 그림도 그리고, 또 패션 디자인 하면 의상을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건축 디자인, 이렇게 앞에 형용사가 붙어야 돼요. 뭐를 디자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냥 디자인학과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으로 그냥 이렇게 넘겨짚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죠. 건축 디자인도 똑같이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자, 이 그림은 이제 거의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개념들이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 제일 복잡해요. 제가 2012년에 안식년에 가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제 세 과목을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청강을 한 거죠. 근데 거기 학생들, 대학원생들이랑 그 1시간도 안 빠지고 시험도 다 보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게 과목이 뭐냐면 천문학이라는 거고요. 그때 그 천문학에 아주 대가가 이제 은퇴하면서 마지막 강연을 하는 그게 있다고 해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직접 쓴 교과서로 천문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천문학이라는 게.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는 정말 쓸데없어요. 그죠? 천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천문학과가 몇 개 없죠. 국립대 몇 개 있고 사립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실용성 면에서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들은 게 이제 그 언어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라는 게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 언어학, 철학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걸 책을 혼자 사서 읽어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거 공부해서 뭐 할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게 이제 대학원생들 과목인데, 그 미국 애들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은 교수보다 말을 더 많이 해요. 또 교수가 또 그걸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철학 시간에는 저도 이제 철학 수업을 미국에서 처음 들은 거죠. 저는 경영학을 했으니까. 근데 와, 이게 무슨 싸움장인지 강의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 한 12명이 이렇게 수업을 같이 듣는데 정말 많이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을 좀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뭐 한 학기, 그러니까 반 학기 동안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다가 논문도 뭐 한 주에 5개, 6개씩 읽어오라고 그러고 책은 또 이렇게 두꺼운 걸 뭐 4권을 교재라고 주고 근데 그 뭐 하여튼 이왕 듣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중반 후반부터는 조금씩 저도 이제 토론에 참여도 하고 그때 이제 언어라는 게 좀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철학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맥이 잡히고 그러니까 강의 하나 잘 듣는 것도 우리 그동안에 이제 쌓아온 지식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번 막 그냥 쏟아붓듯이 제가 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전부 분야들이 방대해요. 그죠? 중세라는 역사도 그게 1000년의 역사를 그걸 2시간 동안 얘기한다는 게 사실 무모한 거고 그 다음에 장미의 이름 그 소설 그 하나도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어렵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기호학이라는 거는 그건 뭐 4년 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2시간 동안에 얘기를 하려니까 상당히 아마 여러분들도 좀 힘드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사실 이 미디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만 또 전공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방대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근데 이제 기호학하고 뗄 수가 없고 근데 이왕 우리가 굵직굵직한 주제를 다뤘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그 미디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객체, 사물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뇌가 이제 인식을 하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심상이 형성돼요. 멘탈 이미지. 그 이미지라는 게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있죠. 외부 세계죠. 그죠? 모델이 되는 거고 기호가 되는 것이고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냥 심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심상을 어떻게 밖으로 표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을 안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본인 이외에는. 그죠? 그래서 왜 우리 그 부부 무슨 클리닉 이런 데서도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 여자들한테 이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멋쩍어서 말을 못 하는데 머릿속에 아무리 사랑하고 있어 뭐예요?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이번 강의 주제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생산하라라는 말을 한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생산하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 심상을 밖으로 표출하라. 이게 사실은 에코가 가장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뇌 안에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만 그건 우리 개인의 문제고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빌렘 프로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언어학의 대가인데 그분이 커뮤니콜로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영어로는 그 의사소통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커뮤니콜로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서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가? 인간은 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가? 뭐 그 당연한 질문을 하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과연 다른 사람이랑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부모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친구 만나면 그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우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사소통을 하면서 우린 살아간다는데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본 거죠. 왜 인간은 그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행복을 느끼고 외롭지 않고 그 우울증 덜 걸리고 그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증 잘 안 걸립니다. 자살도 안 합니다. 예.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이 윤택해져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져요. 예. 그래서 그 빌렘 프루서가 한 질문에 거기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질문해 놓고 평생을 자기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를 했대요.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학을. 그러고 나서 얻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이 이게 뭐 인류학, 고고학 다 뒤져보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그 처음 이제 인류로 탄생했을 때,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는 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과 이브가 이제 그 낙원에 딱 등장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인류가 등장한 거죠. 뭐 그 하나님이 만들어서 했던 스스로 나왔던 아니면 진화해서 그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처음 자기가 인식을 할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되게 위대한 장면 같잖아요. 그죠? 자연 상태, 그러니까 진흙 같은 데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를 얻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이제 처음 생기는 순간이 바로 그 창세기에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은 그냥 동물하고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벌거벗고 그 낙원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처음으로 한 일이 이제 잎사귀로 여기를 가리죠. 자기 치부를 가립니다. 즉 부끄러움을 처음 느끼는 게 인류의 탄생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상당히 타당한 것 같아요. 보노보라고 하는 그 유인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랑우탕이 뭐 침팬지, 뭐 원숭이 이런 유인원들이 우리 인간하고 DNA도 상당히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많이 비슷하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그래서 인간의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인원 중에서도 가장 인간하고 비슷한 게 보노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사는 종족입니다. 근데 보노보가 인간이냐 아니냐. 처음 이렇게 딱 보면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직립해서 걸어다니고 모양도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제 이렇게 털이 있고 그러니까는 동물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실루엣만 보면 사람 같아요. 근데 그리고 머리도 되게 좋습니다. 그 인간이 하는 짓이랑 되게 비슷해요. 감정도 많이 비슷하고. 근데 결국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보노보는 그냥 노상방뇨를 하고요. 그리고 섹스를 그냥 누가 보든 말든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 얘기가 사실은 우리 동양 그 철학에서도 그 모렴치하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이 얘기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자연 상태에서 그 인간으로 되는 그 순간에 자기를 느끼게 되고, 그죠? 자아를 느끼고, 그 다음에는 자연을 이제는 객체로 보는 겁니다. 대상. 일부일 때는 객체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나 구분이 없는 거죠. 내가 숲속의 일부고, 나무의 일부고, 그냥 다른 동물의 일부로 이렇게 있을 때는, 즉 자연 상태일 때는 나라는 거를 못 느끼고요. 어린아이들이 좀 그렇죠. 갓 태어나면. 이제 거울을 보고도 이게 거울에 있는 게 난지를 잘 몰라요. 그걸
막 웃고 그러죠. 그 거울 보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 자아인식이 안 된 상태죠. 그때는 그냥 행복해요. 모든 게 다 행복해요. 먹기만 하면 행복해요. 사실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그 시점으로. 근데 뭐 이미 이렇게 컸으니 돌아갈 수도 없고. 즉, 인간이 자아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자연은 다 이렇게 괴리가 됐다. 이게 지금 빌렌 플루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얻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얻었지만 그 대가로 외로움을 얻기 시작해요.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격리되고 분리됨으로써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 그거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 빌렌 플루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 죽음. 그러니까 그 죽음의 동물들은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행위를 하는 동물이 뭐 일부 코끼리가 뭐 죽기 전에 동굴에 가서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실험 결과로는 인간만큼 미리 죽음에 대비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인간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즉 자아를 인식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고독과 평생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평생 싸워야 되는 것이 인간이다. 근데 그 두 가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그러니까 인간이 개발한 거죠.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의사소통이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할 때는 죽음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빌렌 플루서의 얘기입니다. 꽤 설득력 있지 않아요?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태어났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됐고,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 멘탈 이미지를 우리는 언어로 만들죠. 언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 언어를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서는 매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매체인데요. 매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첫날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언어 매체라는 게 있고요. 즉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 수단입니다. 그게 언어 매체고요. 또 하나는 물질 매체예요. 물질 매체. 그러니까 우리가 작곡을 하면 악보가 생기죠. 그러면 그게 어떤 게 매체인가요? 그 작곡가의 머릿속에 멘탈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선지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콩나물 대가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종이와 잉크가 매체인가요? 아니면 사운드가 매체인가요? 헷갈리죠? 그죠? 내가 소설을 쓰면 소설가의 그 멘탈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를 이용해서 글씨를 썼어요. 그죠? 책을 썼어요. 근데 실제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는 책과 그 종이와 그 잉크, 자국. 이게 그 전달하는 중간에 매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게 진짜 매체냐? 그래서 이 매체라는 말을 구분을 안 하면 그런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언어 매체는 말이죠. 문자라고 하는 언어 매체고, 그 종이와 잉크는 물질 매체인 거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림, 캔버스 위에다 그림을 그리면 그래픽이 매체냐, 그림이 매체냐, 아니면 그 캔버스 천과 잉크가 매체냐. 그 항상 헷갈려요. 그 학생들한테 시험을 봐도 그것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데, 그때 언어 매체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제가 이제 요새 그 최종 정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미디어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매체들을 사용해 왔고, 물론 이 책을 비슷하게 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레비스 드브레인가요? 그 사람이 이미지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의 주제하고 이제 비슷해요. 저도 이제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쭉 해봤어요. 그 고고학 책도 좀 보고 논문도 읽고 하면서 인간이 어떤 매체를 발달시켜 왔을까? 그래서 언어 매체를 8가지를 찾아냈어요.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이 태어나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뭘 썼을까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소리. 그죠? 소리가 제일 먼저. 어린아이도 태어나면은 그 어떤 분은 이제 몸짓, 뭐 제스처 이러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얼굴 표정을 이용해가지고 빵긋빵긋 웃고 그러지 않잖아요. 소리부터 지르고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소리로 의사소통을 많이 해요. 그죠? 많은 동물들이. 그러니까 소리가 인간이나 동물, 생물체들은 가장 원초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었어요. 소리, 사운드죠. 두 번째는요. 제스처예요. 몸짓. 근데 인간이 이 제스처를 제대로 언어처럼 쓰기 시작한 거는 현생 인류, 이게 직립하면서부터입니다. 직립하면서부터. 직립원인이 왜 수마트라 섬, 그 인도네시아, 그쪽에도 발견이 되죠. 하여튼 직립원인이 우리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다닐 때는 이렇게 엎드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봐봤자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손을 의사소통에 쓸 수가 없어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근데 서면 이제 손이 자유로워지죠. 두 발로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죠. 멀리까지 봐요. 이렇게 엎드렸을 땐 땅만 보거나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못 보이는데 서면 이제 보이는 게 많아지죠.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직립을 하면서부터 이 두개골이 갑자기 이 뇌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멀리 봐야 되니까 보는 정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그게 자기 생존에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런 정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뇌가 급격히 이제 커지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밝힌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의사소통 이쪽 미디어 이런 쪽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바로 직립이라고 이제 언어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진화할 때 바로 이 직립 그리고 뇌가 커지는 것이 언어 발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 언어의 진화론 그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사운드, 소리, 그 다음에가 몸짓, 제스처예요. 그리고 바디 랭귀지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제스처, 바디 랭귀지. 몸짓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발달을 해서 스포츠로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들은 뭐 갖고 먹고 사나요? 의사소통 수단이 배우들은 대사도 하지만, 그죠? 이 표정을 잘 지어야 돼요. 즉, 바디랭귀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 배우예요. 스포츠인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판토마임. 그리고 이제 수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바디랭귀지로.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바디랭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국 공통어예요. 사운드하고 그러니까 원시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쓸 줄 알고요, 사람이.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통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줬는데 찌그리면 그걸 뭐 러시아 사람이라고 안 찌그릴 리가 없잖아요. 맛없으면은 찌그린다고요. 그 얼굴 표정이 바디랭귀지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국 할머니가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미국 가면은 할머니들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거 저 많이 봤어요. 미국 유학 동안에. 저희 사는 아파트 옆에가 양로원이 있어가지고 그 노인네들이 거기 있는데 한국 노인네도 있고 중국 노인네도 있고 거기들. 근데 옆에서 들어보면 영어 안 해요. 그냥 중국말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서 근데 이제 바디랭귀지를 하니까 거의 재밌게들 그냥 거기서 의사소통이 돼요. 그게 참 신기하다. 그게 바로
그 언어의 진화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언어이기 때문에 통해요. 세 번째로 인간이 쓴 게 뭘까요? 매체가. 지금 우리 매체 얘기하고 있어요. 매체. 소리와 몸짓. 그 다음에 이거를 언어라고 들은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고고학자들은 당연히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물질입니다. 물질. 신석기, 구석기, 뭐 청동기, 천기 이렇게 왜 시대 구분하잖아요. 그때 물질이 도구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왜 여기다가 막 그 수정, 금발지 막 이런 거 하고 하는 게 자기의 생각을 이걸 물질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예 물질을 갖고 자기 표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건축가가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집을 멋있게 물질로 표현해야죠. 또 조각가, 그리고 공예. 이런 분들은 물질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신석기,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물질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 지금 이 세 가지 다 원시적인 것들이에요. 물질 표현,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레고를 써서 아이들에게 자기 비전 표현을 하라고 그래요. 종이 주고, 이게 문자 매체잖아요. 종이를 주고 너 장래에 앞으로 비전을 한번, 인생 계획을 한번 써봐라. 시켜보면은요, 20명이 수업을 들으면 2명, 많아야 3명 밖에 못 써요. 그 이상해요. 대학교 1학년생들 들어오면은 자기의 인생 비전을 글로 표현을 못 해요. 그런 애들을 레고를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그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800만 원어치 레고를 샀어요. 레고가 박스로다가 이렇게 큰 박스로 5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레고를 쫙 나눠주고 너가 좋아하는 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너가 좋아하는 친구의 모습을 레고로 한번 그려봐라. 얘들이 신나가지고 아무도 안 졸고 한 10분 만에 다 만듭니다. 네가 좋아하는 동물 한번 만들어봐라. 다 만들어요. 레고 세대잖아, 애들이. 그 다음에 네가 인생 비전을 한번 레고로 표현해봐. 아주 신나가지고요. 20분도 안 걸려요. 맥시멈 시간 제가 재거든요. 20분만이면은 자기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를 레고로 쫙 표현합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아주 되게 신기한, 그러니까 매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 어떤 매체를 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창의성이라든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로다가 사실은 그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라고 하는 실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고사가 레고가 안 팔리고 재고가 많이 있는 거를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 플라스틱. 그 재활용해봐야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재포장을 해서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수업 끝나시고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세요. 그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 카이스트 박사인데요. 그분은 그거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각 대기업 이런 데서 그 왜 마케팅 전략 회의, 무슨 그 기업의 신제품 개발 이런 거를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앉혀놓고 백날 얘기해봐야 좋은 아이디어들이 안 나오는데 레고를 가지고 그거를 하면은 아이디어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나온답니다. 그게 이제 유럽에서 여러 그 큰 기업들이 증명을 해서 인터넷에 그런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교수가 배웠어요. 그래서 직접 유럽에 가서 그걸 자격증을 따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3명이 있습니다. 그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를 갖고 전략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레고를 나눠주고 어떻게 이제 그걸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 해서 1년 강의 스케줄이 꽉 찼어요.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예, 물질. 그 어린애들한테 플레이도 그 찰흙, 종이 찰흙 이런 거 주고 뭐 만들어 보라고 그러세요. 금방금방 잘 만들어요.
이게 원시 매체이기 때문에 굳이 학습이 필요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물질로 자기를 표현할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교육 시대로 들어오면, 그죠? 학교, 유치원 다니고 이제 학교 들어오면은 그런 원시 매체를 쓸 기획을 점점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거 갖고 놀면 시간 낭비라고 부모들이 다 말려요. 그림 그리는 거. 네 번째가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은 이것도 원시 매체예요. 그렇잖아요. 알타미라 동굴 벽화, 버제스 동굴 이런 데 가면은 동굴 벽화 이런 것들이 구석기 시대에도 이미 있었어요. 그때는 문명 이전이에요. 그죠? 네. 그런 그림으로 어린아이들한테 저기 뭐예요? 자폐증 걸린 아이한테 그 아이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려면은 글을 못 해요. 그리고 말도 안 해요. 근데 그림을 그리라면 줘요. 그러니까 그 크레용하고 종이하고 주면은 자기의 심리 상태를 다 표현해요. 엄마, 가족들 그리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이제 읽어내죠. 그림을 통해서. 즉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큰 학습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동물도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원시 매체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명이 시작되죠.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죠. 그래서 음성 언어가 문법과 어휘를 갖춘 문법, 그러니까 언어가 정식으로 구술 언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이 구술 언어가 탄생을 하죠. 서양에서는 라틴어. 그리고 이제 그게 분화가 돼서 무슨 독일어, 뭐 영어, 이탈리아어, 뭐 불어 이런 것들이 탄생을 했고, 동양에서는 우리 한글, 위대한 한글이 탄생하고요. 이게 이제 말과 글이 탄생을 하죠. 말이 먼저 탄생하고 그다음에 글이 탄생을 해요. 말은 인간은 다 한대요. 인간이면 말은 다 한대요. 그러니까 그 몽고 지방의 그 산속에 가도 그 사람들이 부족 간에 이렇게 의사소통은 말로 다 하나 봐요. 근데 글이 없는 민족이 되게 많죠. 전 세계에. 그래서 우린 그걸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자, 오늘의 이제 핵심 또 주제가 이제 문자거든요. 이 중세라고 하는 그 1000년 동안에 가장 발달시킨 이 언어 매체가 문자예요. 그 결정판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인 거고요. 그 문자 중독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문명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그러니까 언어 매체라는 것이 구술 언어와 문자 언어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인간이 이제 지적 발달을 이루죠. 그죠? 이성이라고 하는 아까 저 가운데 있는 이 지성과 이성이 급격히 발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생긴 또 하나의 언어가 있죠. 뭐죠? 두 가지 남았어요. 제가 8가지라고 그랬잖아요. 8가지 언어 매체가 인간이 쭉 발달시켜 왔는데 6가지 얘기했어요. 원시 매체, 언어 매체 4개, 그 다음에 문자와 그 구술 언어 2가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구술 언어와 문자죠, 그죠? 그래서 그 2가지를 그냥 우리가 보통 언어 그러면 그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들이 다 언어입니다. 자기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또 하나, 2개. 제가 이게 인기 있는 강사면은 이렇게 선물도 갖다 놓고 마치면서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줄 몰라요. 뭐죠? 여러분 수학을 언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수학은 명백한 언어입니다. 구글로 검색을 해보세요. Mathematical Language가 수십만 건의 단어가 나와요. 검색하면. 수학은 언어예요. 자연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 이 사람 수학 없으면 자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잖아요. 수학은 인간이 만든 인공 언어입니다. 그건 인공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언어가 아닌 거죠. 원시적으로 우리가 생물체로서 체득하는 언어가 아니라 일부러 배워야 되는 언어예요. 그리고 인간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논리 체계예요. 수학이라는 거. 그죠? 5개 공리로 시작하죠. 그 유클리드 수학 공리라는 게 있어요. 그 약속대로 만든 언어입니다. 새로운 언어. 그래서
물리학 공식은 다 수학 공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수학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저 끝에.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자연과학을 잘 이해해서, 자연의 현상을 이해해서 심상을 가지고 있어도 수학 공식으로 표현 안 해놓으면 우리는 모르죠. 볼 수가 없죠. 인정하시죠? 수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대가 정도에 오른 분은요. 수학의 대가입니다. 사실은. 그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 피타고라스의 정리 우리 왜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2500년 전에 음악은 수체계로다가 다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왜 전자음악이 요새는 대세잖아요. 그러면은 뭐 A음이 무슨 458Hz인가요? 그렇게 헬츠가 정해져 있어요. 그 주파수가. 그래서 그 키보드 그런 거 만들 때 그 주파수대로 그냥 만들어 놓으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옛날에는 기타를 그 고급 뭐 깁슨 무슨 뭐 이런 기타를 사면 이게 소리가 정확하게 나오고 이게 지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싸구려 업체에서 만들면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 뭐 이런 그 전문가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진단해서 돈 받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그 기타 사도 상관이 없이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기계로 다 그 간격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주파수를 재가지고 지금 악기들이 제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연주가 문제입니다. 연주만 잘하면 돼요. 아무튼 이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수고요. 그 다음에 고대 이전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중세 미술의 그 커다란 변화라는 게 그 고대 로마 시대의 미는 수학적 균형과 조화였어요. 그리고 비례가 딱딱 맞아야, 그러니까 뭐 8등신 이게 딱 그때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인간이 아름다운 인간이 되려면은 이게 머리 크기 이게 비례가 딱 맞아야지 아름답다. 그러니까 비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수학이에요. 그렇잖아요. 비례라고 하는 것이 그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좌우 대칭, 밸런스. 이게 돼야지 아름답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제 우린 그런 본능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수예요. 사실은. 이제 왼쪽 100kg, 오른쪽 100kg 돼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수가 인간이 문명시대가 되면서부터 만들어낸 하나의 언어죠. 자, 마지막으로 만든 언어가 있어요. 뭘까요? 이제 우리가 무슨 TV만 켜면 요새 자주 들리는 뭐 4차 산업혁명, 이거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세인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뭐 교육부에서는 뭐 코딩 교육을 시키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전 세계 그 대학들 뭐 교육기관 이런 데서 이 코딩 교육을 되게 강화하고 미래 대비하는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코딩을 몰라가지고서는 즉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 얘들하고 맞서서 견줄 수가 없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 프로그래밍에 항상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은 우리 학생들도 그러거든요. 프로그래밍 과목은 자기는 적성이 안 맞는데요. 너 적성이 뭐냐? 그러면 자기는 뭐 이 말을 잘해서 그 의사소통이 오잖아요. 그 말하는 것도 랭귀지고 수학도 랭귀지고 수학 다 싫어해요. 프로그래밍도 랭귀지야. 랭귀지는 다 통해.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죠. 다른 거 같죠. 잘못 가르쳐서 다른 겁니다. 사실은. 수학을 재밌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어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천재라고 하는 아들은 그 방법을 터득한 애들이에요. 수학 천재 이런 애들. 아무튼 인간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언어 매체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쓰던 언어 매체가 4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매체는 계속 변모가 되어 온 거죠. 과학의 발달, 그 인터넷,
전기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매체들이 계속 등장한 거죠. 그 중세 때 물질 매체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 종이와 인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걸로 가고요. 종이가 발견된 거는 그러니까 발명이죠. 이건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죠. 누가 처음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발견은 있던 걸 찾는 거고 발명은 없던 거를 누가 만든 거죠. 처음으로. 이게 창조하는 겁니다. 없던 걸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를 흉내내는 거죠.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기 105년 후한 시대래요. 중국으로 따지면. 그랬는데 중세 그 유럽에 전달돼서 제대로 종이가 일반 대중에게 보급된 거는 1454년, 5년. 1440년에 성경이 프린트가 됐대요. 쓸데없는 거 외우고 있죠. 강의하려면 그런 거 외워야 됩니다. 1440년에 세계 최초로 종이에 활판 인쇄로 성경을 찍었답니다. 그때 뭐 300권인가 찍었대요. 그게 지금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저게 사진이에요. 실제 저렇게 찍었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은 교부, 이 사제들의 손에서 일반 신자들한테 넘어간 거죠. 이때부터. 누구나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뀐 거죠. 이게 지식의 보급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종이는 저렇게 105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럼 1400년 동안 뭐 했냐? 유럽 사람들은 양피지 쓰고요. 파피루스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의 기술들을 무시했죠.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로마 사람들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지금도 되게 자존심이 높아요. 오죽하면 그 로마, 그 이탈리아 사람들 코 보세요. 이게 매부리 코로 그냥 이게 코가 되게 높아요. 콧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다 야만족, 뭐 그냥 이렇게 고딕, 고트족, 뭐 이렇게 그 외세 세력들은 전부 무시했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도 다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동양, 저 원시인들이 무슨 기술을 갖고 있겠느냐, 다 무시했겠죠. 그 사람들은 이미 종이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벌써 신라시대 때 그 책을 찍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사라센이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사라센 병사한테 잡혔어요. 당나라 군사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제지술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갖고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인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 거죠. 제지술이. 그래서 이제 12세기에 1100년대죠.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종이를 이제 민간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도. 근데 이제 이 종이를 만들어도 이렇게 책으로 인쇄되기까지에는 거의 한 300년 가까이 걸린 거죠. 그래서 1440년에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겼대요. 그냥 상상한 초상화겠죠. 이때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질 매체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그 물질 매체의 획기적인 변화에 영향이 현대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체 철학이라고 하는 프랑크 하르트만의 그 책에 이제 그 과정이 아주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이쪽에 있으신 분은 이 프랑크 하르트만, 그러니까 미디어 철학이라고 치면 인터넷 서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그 미디어의 역사를 아주 잘 기술한 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레비스 드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미지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 그 두꺼운 책 안 갖고 왔는데 그 책도 정말 재밌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 매체, 그것도 기호하게 해요, 이쪽에. 그것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를 사례들과 함께 이렇게 잘 쓴 책이라서 초보자들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매체 철학의 인물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읽으라고 한 책은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라는 거죠. 그건 이게 이론서죠, 일종의. 마샬 미디어의 이해, 마샬 맥루한의 그 책에 이게 나온 표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고, 크게 보면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매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중세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봉건 사회에는 노동, 그리고 근면, 그리고 이제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뭐 마르코 폴로, 이렇게 탐사, 이렇게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다니는, 그게 이제 중세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때 많이 쓰던 그 미디어가, 그러니까 물질 매체예요.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속에서도 그 장서관, 도서관 안에서 이 일을, 책을 베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40명이 앉아가지고 맨날 책만 베낍니다. 인쇄기가 없으니까 그 책을 다 베껴서 이렇게 필사를 한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이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관심사가. 노동, 그리고 토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오죠.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제 활판 인쇄술이 대량 보급을 합니다. 지식이 일반화돼요. 일반 그 소위 이제 상놈들도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구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막 보편화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서 문자라고 하는 매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독서를 좋아하죠. 책. 그리고 뭐 이렇게 읽어야만 속이 시원한, 저도 사실 그 피해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 지하철에 앉아서도요, 자꾸 문자만 찾아요. 이렇게 써붙인 거, 뭐 이런 거 가면은 눈이 그냥 저절로 글로 가요. 길거리 가도 간판이 다 이렇게 글씨가 읽혀지고, 그거 안 보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문자 중독에 걸린 거예요. 이게 맨날 그 책만 보다 보니까는 그런 병이 생긴 거죠. 어쨌든. 그런 문자 중심의,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언어 매체가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드는 시기가 바로 근대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근대. 이때는 산업시대. 그러니까 문자의 특성은 이제 그 매체 철학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선형적이다. 여러분이 책을 그림하고 다르잖아요. 그림은 한 판에 읽혀요. 그죠? 공간을 뛰어넘죠. 그림은 그냥 그림 전체가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읽는 사람 없어요. 그림은. 그죠? 근데 우리가 책을 읽으려면은 한 판에 읽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줄 따라서. 아무리 속독을 해도 한 페이지씩 넘겨야 돼요. 즉, 순서적으로, 선형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그 습관이 붙은 거예요. 이 선형이라고 하는 게, 뭐, 통계, 뭐, 이런 수학, 이런 데서는 아주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이 시작이 거기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그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우리는 선형적으로 세상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선형적이라는 게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 XY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X축, Y축에다가 이렇게 쫙 선을 그리면 여기 기울기가 여기 생기죠. 그리고 우리 절편이 있고. 이런 식으로 X 값이 변하면 Y 값도 따라서 변한다. 감소하면 감소한다. 어쨌든 똑같은 거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선형으로 두 개의 현상이 같이 비례해서 변하는 거를 이게 우리가 선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되게 우리는 익숙해하고 그렇게 안 되면 답답합니다. 그잖아요. 우리 뭐 그 경제 이론에서 무슨 수요 공급의 법칙 이런 거 배울 때 물가가 오르면은 이 공급이 올라가고 수요는 오히려 떨어지고 뭐 이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연탄값이 오르면 연탄이 안 팔려야 돼요. 근데 연탄값이 오르면 연탄을 사기도 하고 더 사재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게 신문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모든 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하게 느껴요. 아무튼 그런 선형적 사고가 시작된 게 이 문자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매체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
근대를 열은 게 바로 구텐베르크와 스티븐슨, 이 산업혁명을 이끈 사람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자혁명의 큰 혜택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책을 인쇄하고 이때는 생산이 중요해져요. 노동보다는. 생산. 그 생산이라는 게 투입 대비 나오는 출력물이 많아야 되는 그런 효율성의 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거하고 역행하고 살고 있거든요. 농사를 짓느라고 1년에 퍼붓는 돈이 첫 해는 뭐 한 150만 원씩 퍼붓는데 지금은 좀 낮아가지고 한 40만 원, 50만 원씩 퍼붓는데 어제 가서 이제 도마도 따왔거든요. 그거 돈으로 따지니까 2천 원어치도 안 돼요. 완전히 손해야. 이게 완전히 고대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산업사회 사고로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거 해서 돈 버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예. 이제 생산이 효율성이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근대라는 게 한 1600년대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세가 1450년에 끝나고, 그 르네상스 시기 한 200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카르트가 등장하면서 근대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머릿속은 이성으로 가득합니다. 이성만이 인간의 가치를 대변한다. 이렇게 계속 여러 철학자들이 막 나서서 얘기를 했고, 또 그걸 받아들여서 산업시대라는 것이 전개됐고, 그게 근대예요. 그게 지금 한 500년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그랬는데 애들이 자는 꼴을 못 봐요.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갔다 오셔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꿈속에 아버지 발자국 소리가 두려워가지고 뭐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해가 똥구멍에 뜨도록 잔다고 막 혼을 내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세요. 가서 마당에 풀이라도 뽑아야지 되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그거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멍하니 텔레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열불이 나가지고 못 보겠어요. 뭔가 해야 되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아낌없이 써야 되는,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 쓰는 그 습관, 이런 거 속이 편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저거 기차를 타거나 이제 버스 타면 머리가 아파서 책을 못 봐요. 책을 제가 들고 다니는 게 기차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그 정류장에서 멍하니 앉아 있고 한 20, 30분 업돼 볼 때 있잖아요. 고속터미널 이런 데 가서. 그러면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책을 봅니다. 어떤 책 한 권을 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중독 현상이에요. 그 일종의.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사고가 근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피해자죠. 에너지, 노동 이런 게 중요되고 분석적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쪼개서. 이게 이제 문자의 특징입니다. 문자. 우리 말은요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쫙 연설을 하고 났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의미가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분석하려면 유시민 이런 사람은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근데 문자를 갖다 놓고 하는 건 잘해요. 아주 쪼개가지고 줄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게 주절이고 요게 술부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문자의 혜택입니다. 혜택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고가 생긴 게 근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을 했죠. 현대에 와서. 그죠? 전기가 발명되고 그리고 이제 무선통신이라는 게 여기에 그 마르코니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마르코니라고 하는 사람이 무선통신을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되게 이 신호 이쪽 분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죠.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새로운 미디어를 만든 거예요. 무선으로 전자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사람이 인터넷의 원조예요. 이 핸드폰 이런 기술이 그 무선통신 다 응용한 거죠, 그죠? 발전시키고
이 시대가 되면은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 그잖아요. 광고 요새 보세요. 광고가 차도 그 속도를 지향하지만 인터넷 뭐 새 버전 나오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새로 나왔다 그러면은 뭐 더 빨라지고 뭐 그리고 우리 핸드폰도 그러잖아요. 무슨 뭐 3G 나오다, 4G 나오다, 무슨 LTE 뭐 요새는 5G 해가지고 계속 속도 경쟁이에요. 모든 그 산업이라는 게 우리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근대와 현대가 아직 구분이 안 된 상태로 우리는 그 속에 이 문자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또 문자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도 상당히 폭력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 문자 몰라도 멀쩡히 다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국가라고 하는 한 커다란 그 조직이 우리한테 강요한 거죠. 의무 교육을 해가지고 문자를 모르면 바보 취급을 하고, 그죠? 근데 뭐 해외여행 그렇게 뭐 산속에 가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행복 지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시대의 안에 살고 있고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매체 변화에 의해서 중세 매체 변화에 의해서 지식이 보편화되고 그리고 이제 학문이 종교로부터 해방이다. 이게 이제 스콜라 철학자들이 한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그건 거죠. 철학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그 이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통치 철학이었고, 그러니까 공자의 철학도 사실은 통치 철학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안도 이제 유교 집안이라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는 그 보성 전문대 나온 엘리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북구시를 배워가지고 저가 이제 북구시를 그래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한자 문구 다 외우고 공자 말씀 맨날 이렇게 듣고 자라가지고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자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까지도 그 공자 그 문구를 막 이렇게 인용해가면서 좀 아는 척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묵자라고 하는 책을 읽고부터 제 생각을 바꿨죠. 사실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통치자,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철학이지 그 가난하고 힘 없고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얘기했던 묵자는 묻혔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묵자는 책을 쓴 게 없어요. 다른 책들에서 그 묵자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엮어놓은 게 이제 그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묵자라는 책, 기세춘 선생이라는 사람이 쓴 책,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이렇게 두꺼운데 한번 읽어보세요.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백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백성이라는 게 옛날에는 일반 사람은 성이 없었대요. 우리는 백성 그러면 국민이라고 생각하죠. 100가지 성이면은 엘리트입니다. 그 귀족 사회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공자가. 근데 백성은 사회 일부 귀족층이고 나머지 일반 서민들에겐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해석해서 듣는 거죠. 아무튼 이 학문의 해방이 이 중세에 본격적으로 이 종교하고 이게 분리가 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대학이 생겨졌다 그랬죠. 대학. 연도 잊어먹었네요. 1080 몇 년이야. 1084년인가에 볼로냐 대학이라는 최초의 대학이 생기죠. 그때는 학생 동업조합으로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지금 뭐 대학 그 유니버시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니베리 스타스. 이게 학생 동업조합을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게 이제 대학의 이름이 된 거죠. 88년 여기 있네요. 괜히 고민했네. 1088년에 볼로냐 대학이 처음 생겼고 이게 최초의 대학.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에 그 파리 대학이 생기고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영국에 이런 대학들이 1, 200년 사이에 이 이후에 쭉 생기죠. 그러니까
역사들이 그 대학들이 대부분 600년이 넘는 거죠. 이때 주로 가리킨 게 이제 교회법, 민법.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대학의 그 엘리트를 양성하는 목적이 그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살리고 신학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게 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때는 말이 대학이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학문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 신학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성으로 뭐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점차 이성 중심의 그 사고 체계가 이제 발달을 한 거죠. 어쨌든 그 덕에 학문과 종교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 보이시죠? 아까 그 첫 번째 그림에서 가운데 감성, 지성, 이성. 그 지성이라고 하는 즉 이해력이라는 게 이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형성되는 시기. 그래서 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지성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지금도 지성인이라고 대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실천 과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근대 산업화의 초석이 된 거죠. 그래서 중세 학문의 특징을 요약을 하면 구술, 말로 하던 것에서 문자로 이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특수한 이렇게 진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어떤 그런 특수한 것 이런 거에서 그 누구 특별한 계층만 책을 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양피지로 하니까 비싸니까는 아주 그 높은 사람만 책을 보는 거예요. 왕이나 무슨 사제 이런 사람들만 보지 일반 신도들은 보면은 불경죄로다가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러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편화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인 것에서 그 로마라고 하는 한정된 아무리 땅이 넓어도 이 전 세계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국지적인 곳에서부터 이제는 온갖 민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용광로처럼 서로 교류하는 즉 글로벌 사회가 시작이 된 거죠. 세계적인 것으로 바뀌고 시간의 구속 이때는 그 초월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라는 게 중세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나 문학이나 여러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신비한 거를 추구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현실이 힘드니까. 힘들면 우리는 자꾸 신비한 걸 찾게 돼요. 그러면서 초월적인 생각, 이 현실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고 싶고 한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고딕 양식 이런데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프랑크 하르트만 책에서 따온 워딩인데요. 그 존재에서 탈출로. 이게 존재라는 말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존재라는 말이. being이거든요. being, 영어로는 being, 있다, 이다. 근데 그 단순히 그냥 나 같은 존재는 이런 데서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그 존재, 그게 아니에요. 이 존재론 할 때 존재는 특수한 이야기입니다. 이 존재라는 말하고 같이 통할 수 있는 단어가 실체라는 말이 있어요. 실체. 영어로는 사실은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실체. 그 단어가 무지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실체라는 게. 그거를 어떤 학자들은 본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걸 우린 진리라고 그래요. 실체를 파악하면 우리가 진리를 얻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자연현상의 실체를 밝히려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실체는 하나님만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과학자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되 사실은 그 사물이 일으킨 현상,
이거를 관찰하고 우리가 느낄 뿐이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영원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같이 한 이야기들이죠. 그죠? 철학자들은 그렇게 결론 냅니다. 특히 이제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초월적인 것. 그런 게 있다.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밑도 끝도 없는 것.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우주가 137억 년 전에 빅뱅을 해서 이 우주가 탄생했다. 그러면 그 137억 년 전 이전은 뭐야? 그건 몰라. 지금 그 상태예요.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죠? 저도 이제 그 망원경 이렇게 이만한 거 이렇게 사가지고 별 보고 그래요. 그 천문학 듣고부터는. 정말 재밌어요. 그 별 보는 게. 별자리를 쉬운 4개를 다 외워가지고 그걸 찾는 게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했어요. 그래서 하늘 딱 보면 이제 별이 다 보입니다. 이게 무슨 자리, 큰 별 이름, 뭐 알파별, 베타별 해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요, 그 별을 보면은 막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아니, 우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길이가 알려져 있거든요. 지구가 요만하면은 태양계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태양계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게 하나가 아니래요. 여러 개 있대요. 그 우주의 일부에 불과해요. 전밖에 안 돼요. 태양계라는 게. 근데 그 큰 우주도 더 큰 바깥에 우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천억 개의 우주가 또 있어요. 그걸 다 합친 것도 우주예요. 그 어디가 끝이야? 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바깥에 뭐가 또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런 그야말로 영어로는 그 트랜센덴탈이라고 표현해요. 트랜센덴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화도 있었어요. 트랜센덴스라고. 그게 이제 초월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넘어가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 그거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어쨌든 그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이 이제 우리 신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인간이 이성이 있어야지 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 신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려도 인간의 이성이 있어야지 신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정점을 찌른 학자가 로스켈리누스라고 이제 윌리엄 오컴이라고 하는 그 장미의 이름의 주인공 이름이 윌리엄이잖아요. 네. 이때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의 본유관념,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데카르트죠. 그죠? 그때부터 우리는 근대라고 부르죠. 데카르트 이후부터. 그 시작을 이 사람들이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계에서는 코페르니쿠스나 뭐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지구가 돈다. 그 이전에는 지구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고 해가 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때 만든 말이에요. 해가 뜹니까?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아침에 해가 떴네, 저녁에 해가 져네. 해가 왜 뜨고 져요? 해는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돌면서 그늘이 졌다, 해가 났다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언어 습관 속에 이미 그 고대 사고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 말을 뒤집은 사람들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와 그 갈릴레오죠.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이 사람들. 뭐 사형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때는. 그런 말을 했다가는. 불경죄로. 그리고 인간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우리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새롭게 우리의 진리를 얻어가는 것이다 라고 한 경험 철학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윌리엄 오컴 덕이에요. 그러면서 베이컨이나 뭐 그 데이비드 휴미나 뭐 존 로커 이런 이제 영국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게 과학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양대 산맥,
독일의 이제 그 라이프니츠라든가 무슨 아까 얘기한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들이 관념 철학, 이성 중심의 철학을 얘기하고 영국에서는 경험 철학, 실증적으로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서 얻는 것이 진짜 진리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이 두 양대 세력을 이제 통합시킨 게 칸트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에서 탈출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거는 영구 불변한 거를 존재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엄격한 철학적 의미에서 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저는 죽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나와 집에 가 있는 나,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나는 달라요. 그리고 실제 우리 세포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62세인데 62년 동안 우리 어머니는 나를 강신철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죠? 우리 제자들은 나를 강신철 교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아이디로 이렇게 인식할 뿐이지 생물학적으로 나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가 그런 의미에서는 아닌 거예요, 나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해버리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잣대가 없어요. 완벽한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평가도 할 수 있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 때문에 살아가는 어떤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든 하나의 존재인 거예요. 수학의 세계는 유클리드 공리에 의해서 다 그 증명이 가능하고, 그 약속이 깨지면 수학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우리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하나의 가상의 세계인 거예요. 가상의 세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왜?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사자상, 인간이 인간다운 것, 그리고 동물과 달리 인간이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런 가상의 세계를 만들 줄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상의 세계를 즐겨야 돼요. 그거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에코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 인간은 끊임없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요. 핸드폰도 가상의 세계인 거예요. 그죠? 없던 거를 다 만들어서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상의 세계가 점점점 우리를 더 많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 되게 좋은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자연성은 점점 위축되고, 우리 한번 지금 주위를 당장 보죠. 여기 자연물이 뭐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꽃 한 송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편한가요? 아마 꽃 한 송이 보고 그 향기를 맡는 게 훨씬 더 나한테 행복감을 줄 겁니다. 이렇게 딱딱한 세멘트, 이 전자제품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이 강의 들으려고 여러분이 앉아있지, 이 세팅이 좋아서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연에 가서 그 자연 숨쉬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거에 접할 때 우리는 편함을 느끼거든요. 거기는 리얼 세계인 거예요. 실제 세계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건 가상의 세계인 거예요. 이거 없었던 거를 인간이 건축해서 만들었고 책상도 다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아파트 가면은 인공물로 다 뒤집어 쌓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거 다 기호들이에요. 그게. 건축가들의 기호예요. 거기에 쌓여 있는 가상의 세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핸드폰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즐기자는 거예요. 에코의 얘기가 그겁니다. 그거를 가상의 세계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해 있고,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잔뜩 그런 가상의 세계를 갖춰놨으면 이제는 그걸 피할 수도 없고요.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즐겨라. 그리고 노예가 되지 마라. 가상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게 에코가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그걸 그냥 잡다 한 게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
또 에코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거 저도 지금 이건 하고 싶은데 저도 왜 이거에 그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의 맛. 근데 사실 이런 그 통찰력은요, 우리나라 그 연암 박지원, 제가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연암 박지원이 이미 답경지지라고 하는 책에 그 글에 그런 말을 했어요. 책 문자에 책 속에 머리를 파묻는 것이 그것만이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 독서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문자에 머리를 처박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정말 내가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이 세상이 다 텍스트다. 그러니까 자연을 벗삼아 별도 바라보고 멋있는 풍경도 가서 관찰하고, 그게 내가 배우려는 생각만 있으면 거기서 얼마든지 진리를 얻어낼 수 있고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잖아요. 그 벌레가 그 일생 그 탈바꿈하고 하는 것만 갖고도 진리를 깨우치고, 담쟁이 넝쿨이 도종환 시인의 그 이야기처럼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그 끊임없이 막 벽을 타고 넘어가서 그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게 다 우리가 읽으려고 맘만 들으면 텍스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이 그런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은 관찰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자꾸 책에서만 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이 세계, 세상을 다 텍스트로 생각하면, 이제 박지원 얘기입니다. 텍스트로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걸 읽을 수 있다. 하늘에서도 뭘 읽을 수가 있고 땅에서도 읽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무심히 지나친다는 거죠. 기호를 못 읽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기호는. 어쨌든 이 문자라는 것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고 중세의 이제 결정판이죠. 중세의 결정판이 그런 문자라는 게 이제 언어 매체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근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해왔다. 합리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합리적인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합리가 뭐니까? 이성이죠. 이성에 맞게 사는 것만이 옳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 합리성이라는 이름 안에 종이와 인쇄술이 문자의 필요 이상의 권능을 보여했다. 그죠? 우리는 그거의 노예입니다. 저도 그거의 노예고. 문자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에 문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돼. 이게 바로 문자 중독이죠. 교조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종교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게 윌리엄이 끊임없이 아드소한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오히려 인간 정신을 말살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 재앙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것도 결국은 지금 1년에 그 여의도 크기만한 숲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마존 지역의 땅을 다 불태워가지고 거기다가 목장을 세우고 고기 공급을 하려고. 그 다음에 이 펄프, 종이를, 저도 이제 한때 이 책은 종이를 읽어야지 이거를 떠들고 다녔어요. 부끄러워요, 사실. 근데 이제 그 환경운동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강 교수님, 그거 좀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내가 읽는 책 그 한 권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가 몇 개가 사라지는지 아느냐, 이 지구상에서. 근데 차라리 이건 어차피 전자매체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내용 똑같이 문자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책으로 줄쳐가면서 읽는 게 좋다고 고집하는 게 도대체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자료를 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펄프 생산하는데 정말 전 세계의 그 나무들이 여의도 면적만큼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책은 보세요, 사서. 그러니까 너무 어느 한편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자는 얘기죠. 이게 자연환경 파괴를 가져옵니다. 이 문자라는 것이 산업혁명도 문자에 의해서 생겼고, 이거는 좀 지나치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이게 현상학 얘기 간단하게 드리면, 그러니까 현대 철학의 큰 줄기가 언어 철학이라는 게 있고요.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한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언어 철학 얘기가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라는 게 있죠, 그죠? 실존주의. 그것도 아까 얘기한 존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현재 여기 있는 내가 중요하다.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저기 천상의 세계 어딘가에 그 위대한 아주 영구불변한 완벽한 존재, 그러니까 신과 같은 그런 이데아,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그 윌리엄이 그러죠. 그 이름이야. 그냥 이름뿐이지 실제 그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실제로 있는 거는 의심할 수 없이 내가 여기 있어. 이게 실존주의죠. 사실 저는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시하자가 아니라 인간이 질서 있게 살으려면 그런 완벽한 변하지 않는 존재, 룰, 규칙, 법칙, 그 과학의 무슨 원리,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것이 다 우리 삶의 수단이어야지 그게 주가 되고 내 삶이 그거에 종속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인 거죠. 그게 이제 에코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이라는 그 실체라는 거는 우리는 영원히 몰라요, 사실은. 지금 안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만큼 안다는 얘기지 그거의 본질을 다 파악한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과학 이론도 바뀌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거를 수천 년간 사람들이 아주 금과 옥조처럼 믿고 있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이게 지구가 도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 사람 못된 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무도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태양은 가운데 있고 지구 달이 도는 거죠. 이렇게. 그런 사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원히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현상을 보는 거죠. 개가 일으키는 현상. 태양을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지금 아무리 천문학이 발달하고 해서 태양에 무슨 수소와 헬륨이 폭발을 하고 주기적으로 뭐가 태어나고 이런 그걸 사진으로 보여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요. 겉으로 그냥 추측할 뿐인 거죠. 몰라요. 그 본질이 어떤 건지는. 하물며 우리 사람 마음속도 잘 모르는데 그 사물의 본질을 안다는 게 힘들죠. 다만 그 사물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현상, 그게 어찌 보면 기호인 거죠.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읽어내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적합한 지식과 능력으로 그 사물이 보여주는 현상을 해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매체 발달이라고 하는 아까 그 종이 인쇄 이런 것들이 이성 중심의 근대 철학을 배태했고 지금 근 500년 가까이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게 바로 문자문화였다. 그리고 문자를 매체로 한 이성 만능주의, 이걸 거의 무의식적으로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조차도 신의 영역을 넘보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이 문장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작년에 그 시중에서 많이 팔린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그게 이런 이성 만능주의가 위험하다. 인간의 지금 종말을 고하고 있다. 재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신을 배반했지만 우리가 만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속되면은 걔들이 우리를 배반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미리 그걸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로봇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은 육체에서 해방된 사유로서의 주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이원론.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사실 500년 전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근대 초기, 거의 중세 말의 생각에 젖어 있는 거죠. 이미 철학자들은 그거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현대에도 살고 있어요. 내가 2018년을 산다고 21세기 인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고대, 중세, 근대, 초기에 이런 데 머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던져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실존주의적인 생각인 거죠.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상황을 떠맡아 거기에서 최대의 존재 가능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 이게 안타깝다. 에코가 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지금 그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무엇으로 존재하기로 결심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라고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거죠. 그게 실존주의적인 사고죠. 자, 이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알코올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미의 이름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로부터 우리 삶에 뭐를 얻을 수 있는가. 사실 그게 초점을 맞춰줘야죠. 근데 이제 저는 경영학을 한 게 이런 사고를 갖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영학 박사인데 미국에서 이제 논문을 쓸 때 그 지도 교수들이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So what? 이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장미의 이름? 뭐 소설을 아주 외우다시피 다 알았어. 뭐 장미의 이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중세 천년의 역사를 아주 꿰뚫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경영학하는 사람들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이라는 게 이게 실질 학문이잖아요. 실용 학문이라서 뭔가 그러니까 뭔가를 산출물을 내야 돼요. 이익을 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다 무의미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맨날 얘기해봐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얘기했던 것이 주로 이제 여기 매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 30-40년 이렇게 공부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그리고 기여학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 갖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 사고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책을 거의 뭐 10년 가까이 깊이 파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주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현대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생물체로서 살아남는 거예요. 서바이브. 그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정신 세계에서 만족스럽게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느끼고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거. 이 두 가지가 저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주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돼서 철학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하고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자연을 관찰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우리는 얻고 그죠? 그 자연을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연을 인식해가지고 표현해놓고 물건을 만들어놓고 한 모든 문명의 이기들, 인공물들, 이런 아파트, 뭐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기호들인데 그 최종 산출물들, 저는 이제 모델이라는 말을 썼어요. 가장 좋은 거를 이제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모델을 우리는 다시 사물로 봐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삼성이 또 폰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앱을 짜서 자기 제품을 만들어내고, 계속 이런 모델링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게 인간의 행위들이다. 여기 지금 단어들이 좀 있죠. 이건 다시 이제 에코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차원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계, 즉 모델의 세계들은 다 가상인 거예요. 가상.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말이 사실 적합하지는 않아요. 영어로는 이제 버추얼이거든요. 버추얼. 그 가상 현실이라는 말 요새 많이 그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그 이렇게 각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그 저 아파트를 굳이 현장 가지 않아도 그걸 쓰고 방 안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창문도 열고 뭐 장롱문도 열어볼 수 있고, 그거 체험해 보셨어요? 정말 그 구분이 안 가요. 실제인지 이게. 그걸 이제 극적으로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차 그 세계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 인간이 만든 가짜 세계에. 근데 가짜는 아닌 거죠. 실제로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가상 세계. 그게 사실은 인간이 상징적으로 만들어 온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읽는 책도 이것도 하나의 버추얼, 가상의 세계인 거예요. 이걸 읽고 소설을 읽고 막 즐겁게 웃기도 하고 거기서 울기도 하고, 영화도 가상의 세계인 거죠. 우리는 그런 가상의 세계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객체를, 그러니까 대상물들, 사물들, 이런 그 가상의 세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합쳐서 객체라고 하죠. 우리의 관찰의 대상. 이것들을 이 접하는 매체, 그러니까 감각이요. 너무 시각과 청각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미디어 학자들이 경계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최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의 제가 매력을 가진 게 바로 이 중세라고 하는 그 암흑기라고 알려져 있던 시대를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룬 시대다. 이 말에 제가 꽂혔다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왜 자꾸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림을 그린 이유가 이 감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계속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문자 중심의 그런 근대가 전개되면서 철학자들도 이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의 산물이 과학이 발전한 거고, 산업시대가 펼쳐지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입고 이렇게 여름에도 에어컨 켜고 냉장고에 시원한 수박을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문자 중심의 사회에서 얻은 혜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지금 언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미디어 철학, 그 다음에 이 에코, 이런 기호학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책들, 최신에 나온 책들은 그 논지가 거의 그겁니다. 인간이 너무 이성에 빠져 있다. 이거로부터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대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한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이성 중심의 사회로 이미 만연돼 있는데 여기서 내가 미래에 대비하는 나의 자세는 뭐가 돼야 되겠느냐?
에코는 중세를 다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중세의 이성과 감성이 조화되던 시대를 우리가 다시 르네상스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물, 그 객체라고 하는 이 사물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죠? 자연에 둘러싸여 우리는 살고 있고 인공물들로 이렇게 둘러싸인 이 수많은 사물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사물을 느낌으로써 우리는 이 지식도 생기고 우리 뇌 안에 여러 가지 감각 인상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뭐 그림으로 표현하고 노래도 하고 뭐 그 소설도 쓰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계속 끊임없이 기호를 생산하면서 기호를 또 소비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소비만 하는 이 삶은 오히려 불행하다. 이게 이제 기호학자들의 얘기예요. 제 아까 그 그림에서도 그겁니다. 생산. 처음 첫 마디가 그거였죠. 생산을 하는 게 훨씬 즐겁다. 그러니까 기호를 생산하는 그런 삶. 이게 에코도 원하는 삶이고요. 그래서 그런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새 왜 창의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의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거를 계속 기호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만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문자 중독이에요. 책만 읽어가지고는 맨날 그 대가들이 해놓은 이론 이해하기에 바빠요. 지금 대학의 교육의 문제점이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 경영학이면은 경영학의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그거 교과서에 있는 거, 원론 이해하고 제대로 맞았나 틀리고 답 확인하고 계속 소비형으로. 그리고 이게 전자기기들이 자꾸 매체가 이게 전자매체라는 게 지금 아주 만연돼 있잖아요. 그게 점점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경을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뇌 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했던 행동들을 이 전자기기들이 다 대체하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그 무슨 그 평가를 하러 갔어요. 그 어떤 창업 기업을. 근데 이제 그 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렸더니 거기 내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라고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딱 나와요. 그래서 쳤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얘가 허허 벌판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도착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딱 나와요. 어쩌라고요. 보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고 봤더니 그게 아마 GPS를 제작할 때 그 위치에 아마 질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위치를 옮긴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요새는 사람들이요 여행할 때 옛날에는 다 지도 꺼내놓고 어디로 갈까 뭐 그 도로에다가 다 표시해가면서 옆에서 이제 저는 집사람이 그 지도하고 맨날 싸우죠. 그거 좀 읽으라고 그러고 이러고 이제 여행을 하고 머릿속에 다 그리고 갔어요. 어디로 갈지. 근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타요. 내비 켜요. 그냥 걔가 가라는 대로 가요. 지역으로 보내도 그냥 갈 겁니다. 우리의 신경을 얘가 다 그냥 독식해버렸어요. 여러분 노래 몇 곡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화면, 이거 노래방 기계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곡수가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500곡 정도 돼요. 그냥 부릅니다.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그 학생들 뭐 MT 이런 데 가서 노래 시키면은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전부 핸드폰 켜놓고 가사 보면서 노래를 해요. 이게 우리의 뇌 안에 있는 신경을 얘가 뺏어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즐기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즉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써놓은 책을 읽는 거 이거를 대단한 문자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대단한 지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짧지만 여러분의 시 한 편을 써보고요. 에세이 한 편을 써보고 좀 축적이 되면 작은 단편 소설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즉 생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엄마와 나라는 책에 그 저자가 자기가 이제 동네에 가가지고 봉사활동하면서 그 노인네들 그 글자 모르는 사람들을 글을 가리켜서 이제 시를 쓰게 하는데 거기에 수강생으로 자기 엄마가 온 거예요. 근데 엄마는 되게 불행하게 이제 뭐 이렇게 후처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엄마의 한을 이제 글로 처음으로 표현하면서부터 그 이게 다 풀린 거예요. 뭐 평생 갖고 있었던 한이 그 글을 씀으로써 풀려가지고 그 엄마가 행복감을 찾는 과정을 소설로 쓴 그 엄마나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이제 대전시에서 그거를 이제 그 우수도서로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저자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도 한번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소비만 하지 말고 내 거를 생산해보라는 거예요. 기호를. 에코도 그걸 원합니다. 우리가 에코를 공부했으면 이 사람이 좀 그렇게 평생 동안 자기가 공부하면서 그 터득한 진리를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좀 우리가 실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 이제 제가 질문해 놓고 답을 안 했는데 그런 기호, 우리들만의 기호를 만들어내려면 소재가 필요하잖아. 그죠? 우리 머릿속에 멘탈 이미지라는 게 누구나 멘탈 이미지는 있지만 중요한 건 질적 차이가 있죠.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야, 내가 시를 써놓으면 이거 읽고 누가 웃지 않을까? 제가 이제 블로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랬죠? 그 마지막 화면에 제 블로그 주소도 알려드렸는데 올해 제 목표가 시를 50편 쓰는 게 목표예요. 그 보면 시도 아닌 게 있죠. 뭐 어쩌라고요? 제가 뭐 시인이 돼서 무슨 그거하고 밥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는 내 블로그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다가 이거 마늘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마늘에서 냄새가 팍 나요. 근데 그 냄새와 동시에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어머니하고 같이 마늘밭에서 그 일하던 모습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요. 그래서 그걸 시로 써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밤에다가 뭐 손에 피가 나고 그러면 갑자기 마누라가 그 저 위에서 요리해 주다가 해주려고 칼질 하다가 이렇게 손빈 거 그게 딱 떠올라요. 그거 아깝잖아요. 그 순간이. 그럼 적어 놓는 거예요. 시로.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 자라는 모습, 손주 이쁜 거 이거를 놓치기 그러니까 아까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시예요. 그 뭐 굳이 무슨 그 유명한 대가처럼 꼭 잘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읽어보면 또 우리 애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애들도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다 볼 수 있어서 그 보면은 또 우리 큰 딸은 또 울고 그래요. 아빠가 써놓은 시 보고 감동을 했다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그냥 내 생각에 있는 거를 겉으로 표현해내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삶을 더 멋지게 만든다. 이제 그런 소재들을 많이 만들려면 감각을 살리라는 게 사실 기호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에코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 놀고 있다. 특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자 중독에 빠져 있어서 박지원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책 속에 머리를 파묻는 것만이 독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 열하일기가 뭡니까? 책 읽은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청나라 갔다 오는 그 과정에서 겪은 그 사물을 직접 자기가 느끼고 만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한 거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주류 사대부들이 하는 소위 왜 훈고적인 그 사고방식, 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이 노론, 이 사람들은 책에 있는 게 진리고 그것만이 진실이지. 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경험들 이런 거 누가 써놓으면 잡문이라고 그랬어요. 잡문. 그러니까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혁명적으로 박지원은 자기가 잡문을 그렇게 써서 글 열하일기로 남긴 거예요. 완전히 그 당시의 사고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선비가 자기가 겪었던 그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읽잖아요. 그것도 소비예요. 나도 쓰면 되는데, 나도 열하일기를 쓰면 되는데, 우리는 열하일기를 그 고미숙 박사가 와서 강의하면 저 타르고 읽기만 하지, 듣기만 하지, 소위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기를 안 써요. 그거 일기를 많아요, 사실은. 에코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생산을 하는. 그래서 그런 소재를 얻으려면 5가지 감각, 즉 감성을 열어라 이런 얘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가 어떤 사물에서 얻은 감각의 그 결과로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이 감정이에요. 슬프게 느끼거나 외롭거나 무섭거나 그 편도라고 하는 이 뇌 안에 그 기관에서 무서운 거 만나면 막 액이 분출돼요. 그럼 우리 막 두려워가지고 심장이 펑펑 뛰고 막 몸이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해요. 살아야 되니까. 이게 화학적 변화일 뿐이에요. 감정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거는 이성이 판단하죠. 그래서 많은 감정들은 이 기호의 그 소재가 돼요. 재료.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그 불쌍한 동물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어닥쳐요. 그죠? 시인들도 그렇게 써요. 이루 형언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성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깊은 슬픔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게 감정이죠.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음악은 표현해요. 그리고 예술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직접 표현하기 때문에 감정을 직접 표현하니까 우리가 예술 작품을 대하면, 음악이나 미술 작품을 대하면 그 감정이 직접 우리한테 와요. 굳이 이성을 거치지 않아도. 그 인상파라고 그러죠? 그 인상파, 마네, 모네 뭐 이런, 그리고 고호도 이제 후기 인상파에 속하죠. 그 인상파라고 하는 게 이성의 언어를 쓰지 않고 예술 작품을 만들자는 게 인상파입니다. 인상이 뭐 이렇게 얼굴 찡그리는 인상이 그게 아니고 감각 인상이에요. 감각 인상. 그러니까 감성의 결과로, 즉 감각을 하면은 감성이 작동을 하잖아요. 우리 뇌에서 이 사물 세계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아직 언어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냥 우리 느낌이 딱 머릿속에 박혀요. 그 첫인상이라고 그러는 그거죠. 사람 딱 보면은 굳이 그 사람의 무슨 이력이 뭐고, 뭐 학벌이 어떻고, 어느 데에서 태어났고, 뭐 몇 살이고, 이거 상관없이 딱 보는 순간 우리한테 꽂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감각 인상이에요. 그게 첫인상이라고 하죠. 그 인상이 바로 그 언어의 영역을 거치지 않은 아직 쌩쌩한 재료인 거예요. 그게 우리 뇌 속에 딱 들어옵니다. 요거를 가감없이 그려내는 게 인상파 그림이에요. 그 모네의 수련, 그 다음에 그 루뱅 성당인가요? 루뱅 성당의 뭐 연작 시리즈가 있어요. 그 그림을 볼 때 그 루뱅 성당의 그 그림들이 다 달라요. 그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감각으로 느끼는 세계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즉 감각, 인상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학습을 하면은 천편일률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전거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바퀴 2개에다가 이렇게 살 그리고 이렇게. 그건 이제 학습된 이성이 만든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은 다 빵점이에요. 그죠? 네. 인상을 그대로.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나만의 기호를 생산하는 이게 아까 이제 그 빌렌 프루서라는 사람도 그러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노래를 계속 그 듣기만 하지 말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라는 거죠. 그거 더 재밌지 않아요? 저는 마이크 안 놔요. 솔직히 제가 강의료를 받기보다는 여러분이 강의료를
달라야 돼요. 저는 신나게 지금 떠들고 생산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 즐거움은 제가 더 커요. 사실은 즐깁니다. 이 생산 활동을. 이런 체험을 하면 이 말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감각 5가지 감각 기관을 다 열어라. 너무 눈에 의존해서 이게 문자가 이게 완전히 시각적 매체잖아요. 책을 읽는 거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또 듣는 거 이게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다 좋지만 균형적으로 우리 감각을 다 쓰자. 이게 이성과 감성의 조화라는 말에 숨어 있는 말입니다. 즉 감성을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을 다 살리자. 그러니까 이 이후에 여러분이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기저기 길거리에 아니면 여기도 지금 복도에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 가서 나무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좀 이렇게 보다듬어도 주고요. 냄새도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꽃술이 어떻게 이렇게 퍼졌는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미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꽃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스스로 예쁜 술을 만들어냈을까? 이 모습을 느껴보려는 거죠. 감각을 다 살리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이 문자 중심의 이 시각 매체에 의존하다 보면은 생각이 잘 안 떠오르는데 이 촉각, 이게 뇌고가 촉각을 건드리거든요. 촉각을 자극하면 갑자기 머릿속가 활성화가 돼요. 실제 이건 뇌과학에서 요새 사진으로 찍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이렇게 단어를 TV 화면에서 봤을 때 느끼는 거하고 직접 그 사물을 만졌을 때 이 뇌 안에서 이게 활성화되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천부적으로 타고난 좋은 감각들을 잠재우고 있다는 거예요. 냄새, 맛, 그리고 촉각 이런 감각들을 골고루 다 우리 일상에서 활용을 하면서 세상을 즐기자는 거죠. 그게 바로 감성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 감각 재료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애쓰고 공부한 거 있잖아요. 초중고, 대학교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 활동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우리 책 읽고 이게 이성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 이거를 조화시키는 이게 바로 에코가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현대적 사유,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이 문장은 제가 쓴 거고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를 소비하고 수동적으로 향유하는 데서 내 삶의 가치를 찾기보다는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우리가 겪은 게 있고 쌓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을 해서 새롭게 생각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생각을 디자인해 새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이 멘탈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발현될 때 삶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향적 사고라는 거는 이건 에코 얘기예요. 감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의 조화를 이루는 주체성, 나를 찾아나가는 회복,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니냐, 이런 얘기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2, 3분 남은 것 같은데. 없으시면 지난 4강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강신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도 좋은 기회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그러지 않고 나오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좋은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시고요. 또 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